자, 고대가요 구지가 역시 그래갈래는 고대가요. 밑에 갈려 먼저 보고 갈까? 어디 써있나? 고대가요고 한역 시가 한역 무슨 뜻? 한자로 번역 기록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말이었던 거야. 한자로 번역된 것만 남아있는 거지. 그걸 다시 요즘에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집단적 무가 그랬는데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노래예요. 어느 한 명이 지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가라고 하는 건 또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생뚱맞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따 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노동요로 보기도 해요. 이게 왜 갑자기 노동요일까? 이상하죠?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내용 확인해 볼게요. 배경설화를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배경설화 잠깐 볼게요. 자, 임금이 없어. 아직 임금이 없네요. 그럼 아직 고대 국가가 아닌 거예요. 고대 국가 전에 무슨 국가 그러지 우리 보통? 한국사 시간에 배웠지 않았을까? 고대 전이요? 국가 전에, 고대 국가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전에 부족 국가? 이런 말 배워요? 안 배워요? 그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김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쫙 모인 거 아니에요? 자, 임금이 없는 건 아직은 부족 국가 시절인 거예요. 9명의 구간이 부족장들인 거예요. 9명의 부족장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어느 날 마을 북쪽에 구지봉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타난 게 아니고 소리만 난 거예요. 소리만.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무슨 산이냐 거기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기억나요? 성경 모를까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불의 형상으로 나오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모습이 안 보이고 소리가만 들리고 그러면 되게 신비롭고 신성하게 느껴지는 모르니까 그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신성성 부여 이거 나중에 2학년 때나 고2 때나 배울 거예요. 소리 뭘 부여한다고? 신성성의 부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소리만 들리기를 황천에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황천이냐 왜? 하느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고 했으니 황천은 저승 아니냐? 우리 저승 그러면 하늘을 생각해요? 땅으로 생각해요? 하늘을 생각해? 지옥은 땅에 있는 걸 우리 생각하지 않나? 저승은? 그래 그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가나? 염라대왕한테 먼저 가는 거잖아. 염라대왕이 하늘에 있나? 염라대왕은 땅에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야? 땅에 있는 거 같은데? 나도 모르겠네. 자 황천에서 그 황천은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명령하는 게 아니지 옥황상제께서 했겠지. 모르겠다. 자 황천에서 명령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그러면 자 하늘에 있다고 치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요거를 강림이라고 그래요. 강림. 죄를 짓고 쫓겨나면 적강했다고 하고요.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내려오면 강림이라고 그래요. 이건 강림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왕 강림신화예요. 자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산봉우리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산봉우리 흙을 파면서 요것 때문에 노동요라고도 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죠.
노래를 부르면 왕을 내려줄 거다 근데 무슨 노동이야 싶을 수 있는데요. 이따가 배경을 상징적인 의미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왕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해서 리세션이라는 뜻이에요. 맞이하다. 신군을 임금 또는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그래서 신군가 다 붙여 쓰는 거 원래는 신군가라고도 해요. 국왕이 그 소리를 따라 했더니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불러라 하고 노래를 알려준 거거든. 그 노래가 네 줄인 거야. 그 노래를 따라 했더니 12월 후에 하늘에서 황금알 6이 내려와 각각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대요? 알에서 태어났대요.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밑에다 쓸게요. 황금알 6 이런 걸 알에서 태어나는 걸 난생설화라고 해요. 난생신화야. 신화 설화 안에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 거예요. 뭐 변신해서 변신 모티프도 되겠는데 변신 모티프가 아니다. 나 알에서 깨어난 거예요. 하필 또 알일까? 그죠? 고2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배우는데 알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거는 둥그렇잖아요. 또 완벽함의 상징이에요. 완벽, 완성 뭐 이런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태양 둥글겼기 때문에 태양 숭배 사상과도 관련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알이 둥글긴 하지만 완전히 서클식 동그란 게 아니고 그 타원처럼 생겼잖아요. 쌀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농경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주몽 신화 같은 경우에는 고주몽은 인생난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알이거든요.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야. 그 알 껍질을 깬다는 건 기존의 틀을 깨고 어떤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뭐 이런 의미도 돼요. 유아로부터 옆구리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 나중에 또 할게. 자, 그중 첫 번째가 수로. 이게 김수로 왕이에요. 그래서 김수로 왕 강림신화라고 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쓸까? 강림이라는 말을 이곳에 와서 여기다 쓸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강림. 쫓겨나면 적강. 나중에 이제 뭐 유충열전이 이런 거 배울 때 적강 모티프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원래 하늘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오는 거.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온갖 일을 겪다가 나중에 다시 신선에서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 적강 모티프라고 하고 원에서 죄를 짓지 않고 내려오면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잖아요. 단군 신화는 배운 적 아직 없을까? 그래서 단군 신화 대충 알고 있죠. 하늘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환웅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단군인 거고. 그러니까 3대의 기죠. 자,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태백산을 보니까.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강림이에요? 적강이에요? 강림인 거야. 자, 그가 세운 나라가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다. 그러니까 건국신화의 일종인 거예요. 일종의. 그 건국신화 안에 이렇게 네 줄이 들어간 게 부지가예요. 근데 이걸 아까 왜 노동요라고는 잘 감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저도 좀 약사에 좀 약해서 설명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쭉 있어요. 지도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이렇게 가야국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구려 만들고 백제 생기고 신라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응? 자, 이럴 때, 자,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제가 되게 바쁘게 움직일 때 언젠가 한번 강서세무서 앞쪽에서 거기 좀 김치찌개 싸게 파는 집 있었어요. 맛있고. 그래서 들를 때 거기 늘 들러서 먹고 시간이 딱 맞아서 가는데, 먹고 있는데 TV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이게 그 구석탱이, 벽 구석탱이에 위쪽에 이렇게 TV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게 나오는 거야, TV에. 근데 내용이 뭐냐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하고 그 수하들 한 10명이, 한 10여 명이 그 위쪽 중국 쪽 땅이죠, 으로 정벌을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해외 로케이션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풍경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니더라고. 막 좀 돌산 마트 비슷한 게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한 10명밖에 안 간 거야. 그래서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 자식들 해외 로케 하고 그러면 좀 제대로 찍지, 저기 뭐냐 다큐멘터리가 딸랑 10명이 무슨 정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엄청 유명했던데, 이거 배용준 씨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건데, 배용준 누군지 모르죠? 연사마, 일본의 그 한류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일으켰던 그 사람이, 어쨌든 되게 잘생긴 배우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그 광개토대왕으로 나오는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영화였던 거야. 근데 그때 그 TV 그 속에 나오는 거 볼 때는, 밥 먹어서 볼 때는, 아, 이 새끼들 돈 좀 들이지, 제대로 고정해갖고 좀, 그 정벌하러 가는 거야, 뭔가 정벌하는 그런 느낌이 나게끔 좀 웅장하게 좀 만들 것이지 말이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내려와가지고 구지가 이거 수업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구지가를 수업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고구려는, 자, 국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다. 석기, 청동기, 철기, 무슨 문화니? 얘는 철기죠? 철기 문화예요. 그럼 질문, 박가는 쇠스랑은 뭘로 만들었을까? 쇠로 만들었을까? 청동으로 만들었을까? 쇠로 만든 건 조선 후기쯤에 와서래요. 쇠를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거래요. 이거 오늘날도 철강 재련 기술, 이거 엄청 고도의 기술이에요. 이거 만든 자체가 신기한 거야. 이거 어떻게 뜨겁게 그 재련을 하냐. 다 청동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청동인 거예요. 무기도 대체로 청동인 거야. 고구려가 이렇게 셌냐? 왜 이렇게 셌냐?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셌던 거예요. 그 고구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자, 그러니까 위쪽에 철기 문화를, 고구려가 그 중국을 가서 그 어떤 특정한 거를 정벌하는데 왜 갔냐면, 암염, 바위에 난 소금 가지러.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어디서 만들죠? 바다에서 염전해서 이렇게 해갖고 말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19세기나 20세기 초 일본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 전에 소금은 어디서 구해요? 바다에서 못 구해. 소금을 어디서 구할까? 암염, 육지에서 구하는 거예요. 바위처럼 소금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바뀐 곳에 바위 덩어리 소금이 있는 거야.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죽으니까. 자, 근데 가는데 몇 명인가? 딸랑 10명이 가는 거야. 말을 타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봐봐. 자, 그 말을 한번 타잖아요. 그러면 전투력이 한 10배 가까이 오른대요. 기동력이 있잖아요. 되게 빠르고 위에서 내리치는 힘도 세고. 근데 이 10명이 군사훈련을 한 아주 조직이 잘 된, 협력이 잘 되는 그런 부대예요. 그러면 한 명이 10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10마리면 100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조직력도 있잖아.
그러면 자, 이 당시에 국가들은 부족 국가들인 거예요. 한 부족의 병사가 100명 이상인 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명이 말을 타고 가도 정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꼭 말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겠더라고. 자, 이 얘기를 내가 갑자기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간 것처럼 밑으로도 철기 문화를 쓰다가 전쟁에서 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직 청동인 거예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청동 문화를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거북과 같은 토템을 모시는 부족들이 있는 거지. 그 부족들이 모시고 있는 제단을 무너뜨리면서 이 노래 불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파면서 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산봉으로 흙을 파는 게 아니고 구지가 거북 모양으로 생긴 봉우리가 있나 봐요. 거북이를 토템으로 모시는 부족인 거야. 졸립구나. 조금 중간에 쉬어야겠는데? 그 의자, 제사장이 있었던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 항상 어떤 부족을 정벌하거나 나라를 정벌할 거면 그 민족의 정신 문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 뭐 없애려고 그랬니? 한글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조선왕조 그 경복궁 앞에 총독부 세워서 가로막고, 응?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단발령하고 등등등 정신문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문화에 해당이 되는 게 제단인 거예요. 그 제단을 없애면서, 즉 정벌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신하니까. 이해됐죠? 자, 구지가의 핵심은요, 구조가 중요해요. 여기 구조가 나와 있긴 한데 위에도 다시 한번 적을게요. 위에 다시 적을 거예요. 자, 가볼게요. 한번 읽고 갈게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되게 간단하죠? 자, 거부가 옆에 있네. 부름, 호명. 머리를 내어라, 명령. 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서 먹으리, 협박. 밑으로 갈수록 의미가 강화돼요, 약화돼요? 강화되는 느낌이 들겠어요? 자, 129에서 자, 19, 29 왼쪽에다 적을까? 자, 왼쪽에 적을게요. 여기다 적자. 공간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3, 4로 이게 나중에 해가랑도 구조가 똑같아서 우측으로 적고 싶었는데 어차피 해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부르고 위협하는 거야. 자, 밑으로 갈수록 정도가 점점 강화되죠. 그래서 점층적 시상청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술적이에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룬다. 주술이에요. 말에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를 언령관이라고 그래요. 언령관. 령이 고스트 영자예요. 영혼. 말에 영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해준다. 응? 그 언령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시상전개 방법, 점층적, 주술적 성격이 중요해요. 자, 거북이 가볼게요. 거부가 이때 거북은 기원의 대상, 주술의 대상, 동시에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기원의 대상이고요. 신령스러운 존재로 봐요. 머리를 내어라. 머리, 우두머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신으로 보기도 해요. 뭐 틀린 건 아니야. 또는 왕이라고 보고
수로왕 숫자가 머리 숫자니까 수로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명령이에요.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서 먹. 야 근데 자 보세요. 저도 학교 때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아니 소원을 비는 거 아니에요? 임금 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워 먹겠다고 협박해요? 뒤질라고? 뭘까 이게?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응?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그만큼 소원이 강한 거지. 응?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구워서 먹으리. 위협을 통해서 점층적 센 말인 거야. 그만큼 절박한 것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리셉션, 왕을 영신군 하는 거를, 영은 맞이하다라는 거예요. 신군을 맞이하는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이거 모를 텐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파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 같은 세대네? 자, 그것도 주술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를 자 비슷한 구조니까 하고 조금 이따 해가까지 한 다음에 풀 시간을 좀 드리든가 할게요. 자, 성격 주술적. 주술적이 뭐라고요? 말을 통해 어떤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게 주술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명령적. 집단적은 되겠죠? 구간이 부른 거예요. 구간이. 구간만 부른 게 아니라 사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부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 9명 이상인 거예요. 집단적. 명령. 뭐를 여라 그랬으니까. 제의적. 제사를 지낼 때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왕의 강림 기원. 수로왕 강림 기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구와 위협.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요구, 밑에는 위협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 요구, 얘는 위협 이렇게 해도 돼요. 크게 봐서. 됐죠? 주술적 진술로서 거북의 뜻을 전달함. 거북을 모모하여 머리를 내어 받으려고 함. 협박한 거죠. 자, 여기 똑같이 들으면 위협하여, 협박하여. 자, 무가는 무속적 의례,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총칭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화자는 거북이라는 대상을 직접 제시문 언급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잠깐만. 거북이라는 대상을 직접 제시문에 언급하여. 거북이라는 대상에 직접 제시문에 언급하여. 이건 나오나요? 나오죠? 근데 심정을 토로하다. 여기를 틀리게 해야겠구나. 그죠? 절박하다 이건 내가 해석한 거고. 이구의 머리는 최고는 어둠을 가리킴을 인간의 어둠을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수량도 가능하고. 가능하죠? 밑에 문제는 조금 이따 풀게 시간 드릴게요. 해가를 먼저 볼게요. 자, 다음이에요. 됐어요? 해가까지 하고 좀 할게요. 오늘 해가까지가 한번 끝나려나? 요건 한 5분이면 끝나. 5분이면. 자, 요거 배경사 잠깐 먼저 볼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릉에 태수로 부임하던 중, 요즘으로 따지면 도지사예요. 강릉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로 부임하던 중 바닷가에 임혜정이라고 하는 정자 바닷가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다에 용이 나타나서 순정공의 아내인 수로 부인을 받아서 납치하다. 그럼 바다 용은 뭐냐? 이 새끼 뭐야? 납치범이에요. 자, 공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 노인 나타나 말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 여론이죠. 쇠도 녹인다. 후했으니 말에는 힘이 있다. 어떤 소망을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관? 언령관. 했으니 바다 속에 짐승이 어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백성들을 모아 개인적, 집단적 써줄까? 집단적. 그럼 앞에 구지가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노동요인 거예요.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했다. 무슨 적? 노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원을 이뤘어. 얼령관을 바탕으로 해서 주술적 성격이 있다. 그랬더니 용이 투로 부인을 도로 놓았다. 여기 용이라고 했는데 일단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건 거북인 거예요. 응? 얘가 거북인 거야. 신화 속에는 이제 용이라고 나오지만 노래 거북이라고 나와. 아마 구지가의 형식이 똑같고 구절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달라진 부분도 조금 있어요. 자, 어디가 달라진지 봐볼게요. 여기 그 수로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엄청 이뻤었나 봐요. 김수로 왕의 부인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엄청 이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납치도 막 당하고요. 그 나중에 우리 헌화가라고 하는 향가에서 거기서도 수로 부인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 벼랑에 있는 진달래꽃을 보고 야, 저 꽃 이쁘다. 누가 저 꽃 좀 꺾어다 줄 수 있나요? 근데 청길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뒤져요. 거기 누가 따다 줄 수 있나요? 미친년이지. 아니 그 청길 낭떠러지 있는 거 따라가면 잘못하면 죽을 텐데, 그죠? 근데 소를 끌고 가던 어떤 노인이 견우 노인이라고 나와요. 혹시 제가 따다 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제가 따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꽃을 따다가 드리면서 부른 노래 헌화. 꽃을 드리는 노래예요. 거기에도 나오는 게 수로 부인이에요. 신라인의 미의식을 드러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은 야, 힘도 좋지. 소를 끌고 간다는 건 뭘까? 소는 불교에서는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진짜 노인이 아니고 어떤 뭐 신령님 뭐 이런 걸로 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자 볼게요. 거부가 이거 똑같죠? 내어라 이게 똑같고, 아니면 잡아먹으리 비슷하지 않아요? 자, 달라짐은 내어놓아라. 자, 거부가 내어놓아라. 아니면 잡아먹겠다. 비슷하죠? 다만 이제 달라진 부분은 호명과 부르는 것과 명령이 첫 번째 줄에 같이 있네. 이렇게. 이게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구지가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가 추가됐어요. 그 앞에서는 이유가 안 나왔잖아. 요거는 아내를 뺏어갔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구지가하고 해가하고 어느 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해가가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 거북이는 뭐라고? 앞에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였죠. 신격이에요, 신격. 손을 들어 쓴 존재야. 근데 자, 거북이는 뭐야? 납치범. 범죄자야, 범죄자. 너 이 새끼 유괴해가고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죽여버린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거북이는 동해용왕 해룡이라고 돼 있지만 납치범이잖아. 그래서 얘는 언겁결에 당한 애군이에요. 행액, 제액 이렇게 보기도 해요. 납치범이요.
너 만약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똑같죠? 구직하고 똑같아요.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위협이. 성격 주술적. 그럼 이거 점층적 주술적 구조.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디였을까?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얘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가운데 써도 되고요. 역시 점층적 그리고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시 직설적이고 명령적 똑같죠? 여기서의 거북은 위협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앞에도 물론 위협은 했지만 신령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협박 대상일 뿐이에요. 너 이 새끼 남의 부인 뺏어 납치했어? 이 새끼도 안 내놓으면 뒤진다? 이건 거예요. 응? 자 문제 밑에 배경 잠깐 읽을게요. 자 신라 성덕왕 때에 해룡에게 잡혀가자 남편 순동의 백성들 등을 불렀다는 집단가요. 백성들을 불렀으니까 집단가요고 구지가가 후대로 계승되어 만들어진 고대 가요이다. 그러니까 구지가를 인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구지가의 신화적 성격은 좀 약화되고 신적인 요소가 약화되고 수로부인과 관련된 전설에 결합되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정된다. 모두 흥미성이 좀 더 강화된 거예요. 이 노래의 배경설화 속 여러 사람이 입은 쇠도 녹인다는 노인의 말을 통해 고대인들이 언어의 주수성, 언어의 주수성 다른 말로 세 글자 옳지, 언령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 고대 가요이고 한역 무슨 뜻? 한자로 번역했다. 시가는 왜 시가라고 그래? 노래로 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를 가짜를 붙여요. 또 무속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가 주술적, 집단적, 명령적 요거는 전부 다 구지가하고 공통되네요. 수로분의 귀환을 기원하기 위해서 거북이를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적 상황. 거북이 수로부인을 받아서 잡아가자 사람들과 노래를 불러서 구출하려고 한 거예요. 정서가 어떻게? 백성들이 거부를 펴는 해룡의 수로부인의 귀환을 요구하며 위협함. 똑같네요. 구지가 형식과 내용을 개성한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하는 게 맞겠어요. 경외의 대상이야? 납치범인데? X야. 그래서 자 앞에 두 개 풀어보세요. 잠깐만요.